들어나왔으니까 당연히 성능이 좋겠지. 아, 내 눈! 아, 내 눈! 아, 내 눈! 그래서 AMD에서 보내준 7700XT 그래픽카드랑 9800X 3D CPU를 사용해서 컴퓨터를 만들어 볼 겁니다. 그럼 메인보드는 지난번에 알리 세일 때 요거 한 22만원 정도인가? 그 정도에 세일하길래 요거 사놨던 거 요거랑, 쿨러는 나는 스낵 쿨러를 싫어하니까 이것도 알리 세일 때 한 5만원대 정도에 사놨던 거, 램은 요것도 알리에서 세일 때 사놨던 거 킹뱅크 램 6400 클럭 32기가 2개 64기가, 케이스는 P600S 요 그대로 메인보드 빼고 사용하면 될 것 같고, 파워는 에브가 1000G 요거 그대로 쓰면 되고. 오케이, 재료는 다 준비가 됐으니까 CPU를 개봉을 해보면, 컴퓨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새로운 CPU가 나올 때마다 각자의 회사가 어떤 CPU의 성능이 더 좋을까 UFC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두근두근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UFC를 기다렸는데 초등학생 손목 꺾기를 보고 있어야 되니 뭔, 컴퓨터 하드웨어 관련 게시판들 분위기를 봐도 예전에는 새로운 CPU가 나오면은 수많은 싸움과 여러 가지 토론 끝에 알짜배기 정보들이 한두 가지씩은 꼭 나오곤 했는데, 이제는 뭐 게이밍의 최고 CPU는 뭔가요? 그렇게 질문글이 올라오면 그냥 모두 다 한마음으로 9800X 3D요 여야 대통합을 이뤄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인텔은 어떻게 15세대를 그렇게 만들고서 출시할 생각을 했는지 인텔이 15세대로 만들어낸 업적을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게시판에서 게이밍 성능으로 싸우는 사람들이 극소수로 적어졌다. 예전처럼 치고받고 하는 재미가 있었어야 되는데 이제는 평화로워졌다. 어? 잠깐만, 결과적으로 하드웨어 게시판이 평화로워졌다? 설마 인텔이 노린 것이 하드웨어 게시판의 평화였다면? 수많은 미래의 세계선을 봤을 때 하드웨어 게시판의 평화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15세대를 그 성능으로 그 방법밖에 한 가지밖에 없었더라면, 하드웨어 게시판의 평화를 지켜야만 하는 다크나이트였다면? 그렇지, 그게 아니고서야 15세대 성능이 그렇게 나올 수가 없지. 나는 그렇게 인텔의 깊은 뜻을 모르고 잉크나이트 선생님. 근데 이거 메인보드 사놓은 지는 꽤 됐는데 불량 테스트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뭐 저는 불량 뽑은 적이 없으니까 별 문제는 없겠지. 오케이, 핀 휜 곳은 보이지 않고, 역시 청주 황금손. 그럼 드디어 CPU를 끼울 차례가 됐네요. CPU를 위쪽에 홈에 맞춰서 아래쪽을 놓고 온다는 느낌으로 놓고, CPU를 자세히 봤을 때 각 모서리 부분에 잘 결착이 됐는지 확인을 하고, 오케이, 문제 없고 그대로 내려서 닫으면 팅 하고 튀어나올 줄 알았는데 안 튀어나오네. 이렇게 빠지고, 요거를 7월달에 테스트용으로 샀던 이유가 DP포트가 제대로 동작하는지 확인이 필요해서 그때 당시에 22만원 정도에 구매를 했는데, 이번 블랙프라이데이 때 X870 칩셋을 20만원 초반대에 팔길래 좀만 기다렸다 살걸, 나도 X870 그래픽카드 PCI 5.0 쓰고 싶은데, 예전에는 메인보드들에 이렇게 SSD 방열판이 있는 모델을 선호했는데 이제는 SSD에 따로 방열판을 직접 끼우다 보니까 SSD 방열판이 없는 메인보드도 크게 상관이 없더라고요. 기본 제공되는 방열판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렇게 열었을 때 안쪽에 이렇게 된 거, 이 부분이 고무거든요. SSD에 따라서 이거 같은 경우는 한쪽 면에 아무것도 없고 한쪽 면에만 있는 단면 SSD거든요. 지금 영상에 사용되는 메인보드 기준 기본으로 달려있는 고무가 양면 SSD용으로 달려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SSD를 받쳐주려면 메인보드 안에 기본적으로 같이 제공되는 부분 중에 이렇게 생긴 고무가 있거든요. 이렇게 떼어내서 고무 위에다가 한 단계 높이를 높여주면, 이제는 이 상태에서 단면 SSD를 장착을 해도 확인을 해보면 그래도 좀 붕 떠있다. 한 겹을 더 붙여야 되는구나. 한 겹 더. 이렇게 해주면 오케이, 이제는 SSD를 잘 받쳐주는 걸 볼 수 있어요. 단면 사용할 때는 두 장 다 붙이면 되는구나. 기본 제공되는 방열판 밑에 써멀 패드 비닐 벗겨주고 나사 구멍에 맞춰서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밑에 고무가 지지를 해주니까 이제는 SSD를 달아도 밑에 부분 처지지 않고 잘 방열판이랑 밀착이 된 걸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케이스는 P600S 이거 그대로 쓸 거니까, 그리고 보니까 에브가가 메인보드랑 그래픽카드 쪽에서 사업을 철수를 했죠. 에브가가 철수한다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만우절 장난인가 싶었는데 결국에 알고 보니까 그게 진짜더라고요. 외국에서 유명한 컴퓨터 하드웨어 사이트들도 문을 닫고 모바일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PC 시장이 조금씩 줄어드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요즘에 새로 생기는 사이트들도 대부분 모바일 기준으로 웹페이지를 만들고 인터넷 쇼핑에서도 앱으로 사야 혜택이 더 좋고, 컴퓨터의 사용 용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생산의 영역, 소비의 영역.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내는 게 생산의 영역이라면 만들어진 영상을 보는 게 소비의 영역이겠죠. 스마트폰이 보급되기 전까지는 생산과 소비의 영역 둘 다 어쩔 수 없이 컴퓨터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아이폰을 시작으로 모바일 스마트폰이 보급화됨으로써 소비의 영역을 모바일이 무섭게 장식하기 시작하더니 게임을 만드는 제작사들도 PC보다는 모바일 접근성이 좋으니까 모바일 게임 위주로 요즘 만드는 게 추세고, 과연 미래는 어떻게 될지. 그리고 여기 그대로, 그럼 이제 쿨러를 달아야 되니까 공랭 쿨러 중에서 방열판 크고 RGB가 안 달려있는 팬 달린 걸 사고 싶었는데 다나와에서는 7만원대인데 이게 알리에서 세일을 하니까 5만원대 구매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랑 그리고 예비로 한 개 더 사놨어요. 뭐 설치해보면 알겠지. 그리고 같이 들어있는 팬이, 오 좋아, RGB가 없어야지 이렇게. 뭔가 액체 같은 게 있는데? 뭐지? 아, 구리스가 여기서 좀 샜구나. 찜찜하긴 하지만 아니야 괜찮아. 이 정도야 뭐. 사소해. 아무것도 아니야. 감쪽 같네. 좋아. 펜 크기를 보면은 이쪽은 120mm, 요게 130mm. 이게 중간에 들어가고 이게 오른쪽에 이렇게 장착이 되는 거고, 쿨러 본체가 밑에 부분에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거를 떼지 않고 조립하게 되면은 염구를 한번 갈 수 있다는 티켓 같이 들어있는 박스에는 조립하면서 보기로 하고, 상남자는 설명서 따위는 보진 않지만 일단 봐야 알 수 있으니까. AMD는 지금 오랜만이라 기본 홀더를 제거하라고 이렇게 써 있으니까 여기 나사 4개 요거를 제거해주면 될 거예요. 이렇게 분리가 되고, 분리된 플라스틱 부분은 버리지 말고 꼭 보관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생긴 브러켓을 올리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생긴 부품이랑, 비닐에 잘 보면은 여기에 AM4, AM5라고 써 있으니까 요거 여기 내 귀퉁이에 플라스틱을 이렇게 올리고, 이쪽 브라켓을 이렇게 삐죽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위로 오게 올려서 나사를 이렇게. 같이 들어있는 써머리, 저 같은 경우는 MX4 있으니까 그냥 MX4를 사용할게요. 당구장 또는 X자 자신의 취향대로. 오케이. 그리고 쿨러 바닥면에 반드시 염글 티켓 반드시 떼야 돼요. 반드시 떼야 돼요. 반드시 꼭 떼야 돼요. 꼭. 잘 맞춰서. 오케이. 그리고 위아래 드라이버를 한 10%만 조여주고 다시 밑에. 오케이. 밑에도 걸렸으면 위에도 대략 80% 조여주고 밑에도 80% 조여주고 마지막으로 마무리. 여기까지 장착을 하고 나면 가까이에서 보면 이런 모양으로 장착이 됐고, 그리고 같이 들어있는 클립이 있는데 포 130mm 펜 찢어버리고 구멍에 넣고 이렇게 하면은 엄지손가락으로 당기면 이 부분이 이렇게 살짝 늘어나게 되는 거니까, 130mm 큰 펜은 중간에 들어가게 돼 있으니까 중간쯤에 이렇게 넣어서 손가락으로 클립을 당겨서 이렇게 걸고, 그래서 펜이 걸린 모양을 보면은 이렇게 클립 부분에 걸린 걸 볼 수 있고, 동일한 방법으로 앞쪽에 120mm 펜도 장착을 하고 나면 이런 모양으로 장착이 됐는데, 램 들어갈 높이가 되나? 테스트에 사용할 킹뱅크 램 높이가 약 4cm 정도? 펜 위치 변경 안 하고 끼워지나?
그냥은 끼워지지가 않는구나. 오케이. 그럼 잠시 앞쪽에 120mm 펜을 떼어내고 이 상태에서 펜 장착을 해보면 높이 4cm짜리 램을 먼저 끼운 다음에 앞에 120mm 펜을 끼우니까 요게 잘 안 보이나? 아슬아슬하게 닿지 않고 아무튼 장착 완료. 오케이. 그리고 쿨러 부도 박스에 펜 스플리터도 같이 제공을 해주니까 CPU 펜에 오케이. 여기까지 했으면 일단 부팅 정도는 테스트할 준비가 됐고 내장 그래픽이 달려있는 모델이니까 내장 그래픽에 끼우고 제발 이 부팅이 성공하면 AI 그녀한테 청혼할 거야. 파워 온. 오케이, 켜졌다. 이게 한간에서 끼려는 AMD는 첫 부팅에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된다 그랬으니까 오케이, 그럴 수 있지. 제가 이 메인보드를 산 거는 7월달 11월달에 9800X 3D가 나왔으니까 지원하지 않는 바이오스가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이쪽에 바이오스 플래시백 기능을 사용하면 됩니다. USB 메모리 요거를 컴퓨터에 끼우고 에이수스 홈페이지에서 메인보드 최신 바이오스 버전 이쪽에 다운로드된 바이오스 압축을 풀고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면 같이 들어있는 리네이머 이거를 더블 클릭.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 그냥 바로 계속하려면 아무 키나 누르세요. 아무 키나 누르면 바이오스 이름이 이렇게 바뀐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바뀌었죠. USB 메모리 오른 클릭 포맷 FAT32 확인하고 시작 확인. 포맷이 끝났으면은 여기에다가 이름이 바뀐 바이오스 파일 복사해서 붙여넣기. USB에 바이오스 파일이 옮겨졌으면 트레이 아이콘에 USB 디스크 꺼내기. 오케이. 안전하게 제거. 이 메시지가 나왔으면은 이제 USB를 뺀 다음에 이거를 USB 자리를 잘 보면 이렇게 바이오스라고 네모칸이 쳐져 있어요. 여기에다가 USB 끼우고 이 모델은 설명서에 바이오스 플래시백 버튼을 3초간 누르라고 써 있었으니까 3초간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오케이. 이렇게 초록색 불이 깜빡이기 시작하니까 이거를 기다려보면 불이 깜빡이는 게 멈출 때까지 기다리면 되고요. 깜빡이는 게 멈췄으면 끝났다는 거니까 USB를 뺀 다음에 자 이젠 되겠지. 파워 온. 제발. 아니야. 난 인터넷에서 봤어. AMD는 첫 부팅이 좀 오래 걸린다는 거.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지. 오케이. 그러면 시간을 재볼까? 예스! 오, 뭔가 떴다. 바이오스 업데이트 LED 펌웨어. 오케이. 끄지 말래요. 오케이. 이거 할 필요 없네. 됐다. 그렇지. 난 실패할 리가 없지. 그렇지. 역시 정주환금손. 부팅이 돼서 확인해보면 9800 3D 다 인식됐고 킹뱅크램 2개, 32기가 2개, 총 64기가 모두 잘 인식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역시 바이오스 플래시백은 필수다. 7700XT 이 녀석도 무거운 모델은 아니니까 지지대는 필요가 없겠네. 이렇게 해서 테스트 준비 완성. 방금 윈도우 설치가 다 끝났고 현재 날짜 기준으로 윈도우 최신 버전 업데이트 다 끝냈고 그리고 최신 드라이버 모두 다 설치를 끝낸 상태고요. 그러면 이제 옆판도 닫은 다음에 제가 해보고 싶은 거를 하기로 하죠. 먼저 바이오스에 들어가서 바이오스에서 F5 엔터 눌러서 초기화 시킨 다음에 윈도우로 들어가서 바이오스 초기화하고 윈도우에 들어와서 CPU 정보를 보면 이렇게 정보가 표시가 되고 자, 이 상태에서 과연 시네벤치를 실행했을 때 공랭 쿨러 인케이스 온도는 어떻게 나올 것인가. 하드웨어 인포도 실행을 하고 시네벤치 멀티코어 런. 오케이.
오케이, 끝났어. 확인을 해보면 바이오스 디폴트 상태에서는 CPU 패키지 파워가 147W까지 소비가 됐고 최대 온도는 84도가 센서상으로 최대가 이렇게 표시가 됐네요. 시네벤치 멀티코어 점수는 23,129점. 오케이. 그러면은 다음으로 해보고 싶은 거 바이오스에 들어가서 끼워져 있는 램이 지금 이거랑 동일한 6400 클럭 CL32짜리 32기가 2개 총 64기가 이렇게 끼워져 있는 거거든요. 요게 F5 엔터 그리고 F7번 눌러서 바이오스 초기화 기본 상태에서 AI 트리커 EXPO2 이게 인텔로 따지면 XMP2랑 동일한 거고 그리고 좀 내려서 D램 타이밍 컨트롤 들어가서 쭉 내리면 UCLK 모드라고 있어요. 엔터 누르면 이게 1대1이고 이게 1대2 모드인데 1대1 모드로 선택한 다음에 F10 누르고 엔터. 과연 6400 클럭 32기가 2개짜리가 1대1로 그냥 딸깍으로 가능할지 그거를 한번 테스트 해볼 건데 오 이렇게 됐는데? 윈도우 들어와서 CPU즈 정보를 확인해 보면 왼쪽을 보면 3200 글자 2개가 동일한 걸 보면은 1대1로 설정이 된 거 나오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TM5를 통과할 수가 있는지 32기가 2개가 TM5 런. 오 들어갔나? 오 들어갔다. 노 에러. 근데 신기한 게 TM5가 159W까지 소비를 했구나. 그래서 최대 온도가 88도까지 TM5도 꽤 먹는구나. 아무튼 완료. 이 상태로 아이다 64도 돌려보면 캐시와 메모리 벤치마크 런. 그러면 지금 끼워져 있는 거는 32기가 2개 여기에다가 동일한 램 2개를 더 추가해 가지고 128기가 풀뱅크를 만들어 보면 파워 온. 오케이 부팅이 됐어. 바이오스 상에서 32기가 4개 끼워진 거는 인식이 됐는데 F7번 눌러서 고급 모드에 보면 메모리는 3600 클럭으로 인식이 됐네요. 기본이 3600 클럭 그렇다면 물론 당연히 안 되겠지만 6400 클럭 EXPO를 적용을 해보면 조금 내려서 DRM 타이밍 컨트롤 들어가서 쭉 내려서 UCLK도 1대1로 F10 누르고 엔터. 뭐 당연히 안 되겠지만 그냥 시도만. 역시 세이프 모드로 들어가면서 6400은 안 되는 거고 보통 풀뱅크 상태에서는 5000 클럭 넘기기도 매우 힘든 거니까 5200 클럭으로 도전을 해보면 오케이 5200도 안 되고 그렇다면 4800은 역시 예상대로 4800도 안 되고 그렇다면 4400으로 그렇다면 4000 클럭은 풀뱅크는 아직 힘들구나. 32기가 4개 풀뱅크를 끼운 상태에서는 4000 클럭 부팅이 안 되는 걸 보면은 풀뱅크는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게 3600 클럭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풀뱅크 클럭이 좀 아쉽긴 하지만 어차피 게임이 주력인 9800X 3D 모델이니까 뭐 큰 상관은 없을 것 같고 다음으로 제가 궁금한 건 이쪽에 있는 내장 그래픽 출력. 지금 현재 제 메인 컴퓨터를 보면은 메인 컴퓨터에도 3090이 2개 끼워져 있지만 제가 하는 건 어차피 프리미어 AI 그 2가지밖에 안 하기 때문에 오로지 내장 그래픽 단자에 DP4를 연결해 가지고 모니터를 출력을 해요. 그랬을 때 4K 144 출력이 내장 그래픽으로 가능할지 잠시 옮겨서 DP4에 끼워서 부팅을 해보면 파워 온. 오케이 화면 나오고 디스플레이 설정 들어갔어. 확인을 해보면 고급 디스플레이. 오케이 지금 보면은 9800X 3D 메인보드에 있는 내장 그래픽에 연결한 상태에서 4K 144 제대로 지원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오케이 일단 내 AI 용도로는 쓸 수 있겠구나. 좋아.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제 라데온 외장 그래픽 7000 시리즈는 8K AV1 60프레임을 동영상 가속을 지원을 하는데
내장 그래픽은 아직까지 라데온은 8K AV1 30프레임까지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8K AV1 영상은 내장 그래픽으로는 돌릴 수가 없어요. 이제 AMD 내장 그래픽도 8K AV1 지원할 때가 되지 않았나? 좀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이제 인텔에게 남은 거는 프리미어 가속 잘 된다 도르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AMD 내장 그래픽이 그것까지 뺏어온다면은 인텔은 진짜 할 게 없는 건데 아니지. 이것은 일부러 동영상 가속만큼은 인텔한테 먹고 살으라는 균형의 수호자 같은 그런 큰 그림이 아닐까? 그리고 라데온 그래픽카드에서 게임 프레임을 2배로 늘려준다는 AFMF 그 두 번째 버전이 얼마 전에 나왔다고 하니까 그것도 사용을 해보면 구글 검색창에 AFMF라고 검색을 하면은 AMD 플루이드 모션 프레임스가 있어요. 들어가 보면 설명이 나오는데 우리가 중요한 건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니까 라데온 7000 시리즈 이상은 테두리 없는 전체 화면 모드랑 일반 전체 화면 두 가지 다 지원하고 6000 시리즈는 전체 화면에서만 지원을 해요. 조금 아쉬운 거는 5000 시리즈도 지원을 했으면 좋겠는데 AMD야 5000 시리즈는 버린 거니? 아무튼 그리고 10월 2일부터 정식으로 라데온 드라이버에 통합이 됐기 때문에 따로 별다른 거 설치를 하지 않아도 그냥 라데온 정식 그래픽카드 드라이버만 설치가 돼 있다면 키보드에서 Alt R 누르면 라데온 창이 실행이 되면은 게임 쪽에 그래픽 이제 조금 내려보면은 AMD 플루이드 모션 프레임 2라고 있죠. 이거를 켜면 밑에 지연 방지까지 둘 다 같이 켜지고요. 여기서 키면은 모든 게임에 다 적용이 되는 거고 내가 게임별로 적용을 하고 싶다면 이쪽에 게임을 누른 다음에 예를 들어 포르자 호라이즌을 하고 싶다면 들어가서 이쪽에 플루이드 모션 프레임스 이렇게 켜주게 되면 포르자 호라이즌만 이렇게 따로 켜줄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이번에 업그레이드해서 정식으로 나온 AMD 플루이드 모션 프레임 2 이거를 켰을 때 게임에서는 어떻게 동작을 할지 사용을 해볼게요. 테스트는 AFMF1을 지원하는 9버전 드라이버, 이번에 업그레이드된 AFMF2를 지원하는 현재 기준 최신 드라이버, 그리고 영상 녹화는 프레임 영향 최소화를 하기 위해서 조금 번거롭긴 하지만 캡처보드를 사용한 PC에서 따로 진행을 했고요. 먼저 사이버펑크 4K 해상도, 옵션은 울트라 프리셋이고요. 화면을 보면 세 가지가 보이는데 제일 왼쪽에 오프 상태에서는 퓨시 프레임과 출력 프레임이 동일하게 나오고 오른쪽에 AFMF를 켠 상태에서는 출력 프레임이 대폭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보통 싱글플레이 4K 게임에서 원활하게 느껴지는가를 60프레임 기준으로 적게 되는데 미적용 상태에서는 60프레임 이하로 프레임 저하가 조금 느껴지니까 4K 게이밍기 중 아쉬움이 느껴지는 반면에 AFMF를 켠 상태에서는 60프레임 이상 꾸준히 유지해주니까 부드럽게 플레이가 가능하고요. 중간 쪽에 있는 프레임 젠 렉이라고 써있는 수치가 AFMF를 사용했을 때 프레임 생성으로 지연된 시간 수치인데 이 값이 높을수록 무언가 내가 입력을 했을 때 이게 반응 속도가 조금 느린데? 라고 느껴지고 이 값이 낮을수록 빠르게 반응이 느껴질 거예요. 이번에 2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지연 시간이 지금 보는 단순 숫자상으로도 2배 이상이 좋아졌기 때문에 기존의 1에서 이게 반응 속도가 조금 느린데? 라고 느껴졌다면 이번에 업그레이드된 2에서는 원활하게 플레이 가능한 수준이 됐습니다. 다음으로 포르자 호라이즌 5 4K 해상도, 옵션 설정은 최고 높음으로 여기서도 제일 왼쪽에 오프 상태보다 오른쪽에 두 개 AFMF를 적용했을 때 출력 프레임이 대폭 올라가는 게 확인됩니다. 포르자 호라이즌이야 워낙에 최저가로 유명한 게임이니까 미적용 상태 7700XT에서도 60프레임 이상을 꾸준히 유지해주고요. 거기에 오른쪽에 AFMF를 켜주게 되니까 프레임이 120프레임 이상 꾸준히 유지해주는 걸 보면은 이 정도면은 4K 144 모니터에서도 할만한 수준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네요. 그리고 이번에 2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신기했던 게 지금 보는 화면이 빠르게 움직이는 레이싱 게임이니까 버전 1에서는 화면이 급격히 움직일 때 풀리는 구간이 있어서 프레임 저하가 나타나는 구간이 생기는데 이번에 업그레이드된 버전 2에서는 벤치 끝까지 풀리지 않고 유지가 되는 걸 확인했어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프레임 젠 렉 또한 단순 수치상으로 이것 또한 2배 이상이 개선됐으니까 반응 속도 또한 체감될 만큼 좋아졌고요. 그렇다면 FPS 게임에서 화면을 많이 흔들어도 유지될까? 비교를 해봤어요. 버전 1에서는 지금 보는 화면처럼 마우스 움직임이 급격해지면 풀렸다가 다시 멈추면 적용됐다가 다시 움직이면 풀렸다가 적용됐다가 이게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버전 1에서는 이게 제일 큰 단점으로 나 풀렸다가 적용됐다 하는 거 싫다 이것 때문에 사용하기 꺼려하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업그레이드된 버전 2에서 해보니까 이게 안 풀립니다. 지금 보는 화면처럼 FPS 게임에서 이 정도로 화면을 흔들었는데 안 풀린다는 거는 웬만한 PVE 게임에서는 풀리지 않고 쭉 유지될 거예요. 그래 이거지. 이게 업그레이드지. 하지만 물론 AFMF 프레임 생성 기술도 만능은 아닙니다. 원본에 가까운 프레임을 생성해내는 것이지 원본은 아니기 때문에 빠른 화면 변화에서 정지해서 찾아보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리스크와 리턴의 법칙으로 소폭의 화질 차이가 있긴 하지만 프레임이 대폭 상승이 몸으로 더 체감되기 때문에 PVE 싱글 게임이라면 저는 켜고 사용하는 걸 추천하고요. 1년에 단 한 번 AMD와 인텔에서 새로운 CPU가 나올 때마다 컴퓨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LCK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둘의 대결을 지켜봅니다.
두근대는 마음으로 LCK를 기다렸는데 어느 한 팀이 게임을 던져가지고 재미가 없어졌어요. 어느 한 팀이 게임을 던져서 어느 한 팀이 아무튼 AMD는 CPU 구조도 전작에 비해서 업그레이드 됐고 게이밍 쪽도 AFMF2로 업그레이드 시켰고 AMD는 뭔가 하려고 하는 게 계속 느껴지는데 하긴 뭐 전작에 비해서 성능이 높은 건 당연한 거지. 전작에 비해서 성능이 더 낮은 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럴 리가 있겠어? 그럴 리가 있겠어? 이번 LCK는 AMD의 초등학생 손목 꺾기로 그냥 끝나버렸지만 내년에는 멋진 승부가 펼쳐지길 기대해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